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새해 벽두부터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뉴스픽을 대신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장에 있었던 뉴스마토 기자 김진영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또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당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등등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시사 관련 현안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베프의 촉 시간에는 사건, 사고 소식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기습적으로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뉴스마토 정치부 김진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이 대표 상황, 수술은 잘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이재명 대표는요, 응급조치를 받은 이후에 헬기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약 2시간가량 수술을 받았는데요,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정맥을 다쳤다. 근데 뭐 60% 정도가 다쳤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게 경동맥하고 좀 달라서 조금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체감 상황은 우리랑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60%란 얘기는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수치라 가지고 당 측에서는 이제 그런 관련해서는 좀 보도를 조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었고요. 네. 어제 사건 발생한 게 오전 한 10시 27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날 오전 10시부터 가덕도 신공항 그 부지 참관 행사가 있었고요. 행사가 이제 원활히 마쳐지고 한 차량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그 산길에 있는 보통 왜 산 중턱에 있는 약간 이렇게 휴식 공간 같은 좀 그런 정자 한두 개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차량까지 약 한 4, 5m 정도 이동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그런 현장에선 당연히 기자들 이렇게 백브리핑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두고 뭐 기자들이랑 뭐 이제 근처에 중계하는 카메라 해가지고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좀 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같이 이동을 하다가 이제 차량 근처에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산하자 해서 적당히 이제 물러나는 상황이었었고 저도 이제 좀 뒤쪽으로 쫓아가다가 이제 좀 잘 들리지도 않기도 해서 이제 적당히 마무리되나 보다 하고 슬슬 물러나던 차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소리 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뭐 잡아 이런 소리가 좀 막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선 그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을 먼저 이쪽에서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몸을 돌려서 보니까 이제 대표님 이제 쓰러져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인지 몰랐겠어요. 때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흉기로 피습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그냥 가격을 당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점점 약간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손수건 같은 것도 전달을 하고 좀 이제 근처에 저희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 현장에 오시는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촬영이 계속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해달라 하는 그런 제지도 있었고
좀 초반에는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 주변에 사실은 경호 인력도 있었고 경찰들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일단은 경찰 측에서는 현장에 사복경찰을 한 40여 명 정도 배치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봤을 때 주차장에도 저희랑 지도부가 타고 온 버스 뭐 있었고요. 뭐 주차된 일부 차량들도 몇 개 있었고 경찰차들도 배치돼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 기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막 끼어 들어올 틈이 없다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앞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언제 또 그분 행색이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지지자로 보였어요. 그 사진에서 많이 보도됐다시피 네.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그 문구가 쓰여진 파란 왕관을 쓰고 계셨고 이렇게 뭐 손에 저는 그 문구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봤던 사람들에 따르면 뭐 총선 200석 뭐 이런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는 A4 용지도 들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오늘로 대표님 보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계자들 분이 막죠. 근데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1, 2초 사이에 순식간에 훅 치고 들어온 거라 가지고 그거는 뭐가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경찰에서 뭐 얘기 나온 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가 강성 지지자다, 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가입했었다 이런 말도 또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본인의 진술이 국민의힘도 가입했다가 민주당도 가입했다가 이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금 헷갈리게 하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어제 현장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지지자일 가능성이 더 많았었을 것 같긴 한데 그 규모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랬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진행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유튜버 분들 포함해가지고 지지자분들이 꽤 많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시 쪽에 있는 뭐 민주당 관계자분들, 뭐 시당 관계자분들도 막 나와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런 눈에 띄는 왕관을 쓰고 계셨으니 저도 이제 행사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보긴 했었거든요. 그 왕관 쓰고 계신 분을.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왕관을 쓰고 계신다.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이 나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겠거나 뭐 이렇게 수상한 행동으로 막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를 죽일 생각이었다. 뭐 이런 말은 본인이 이제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2006년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한 그 커터칼 피습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얼굴에 한 11cm 정도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2년 전에 신촌에서 역시 장돌이, 망치 뭐 이걸로 3번이나 머리를 가격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무서워서 어떻게 정치하겠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다 이렇게 지지자인 척 다가오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습격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네. 근데 뭐 그거는 아무리 경호원이 좀 제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거의 뭐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증오의 정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진영 대결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 또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당시 당대표 그 피습 사건도 언급하시면서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논평 비슷하게 쓰셨는데 방금 주신 질문은 이 홍 시장님의 이 말씀으로 좀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당 대표들에 대한 이런 피습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2006년도 때 박근혜 당시 대표도 한나라당 대표였었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피습도 역시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마찬가지로 대표에 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야당 대표들이라는 게 또 공교롭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피의자에 대해서 알려진 상황이 지금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공인중개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다. 근데 형편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피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거는 말씀하신 대로 1957년생 60대 남성이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원이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경찰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양 당 모두에게 그 당적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피의자 김 씨가 초반에는 그 부산 강서경찰서에 있다가 네. 이후에 특수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침묵으로 대답 잘 안 하다가 또 일부 본인에 대한 얘기는 좀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정치권이나 이 국회의원들 좀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제 피습 사건 이후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치권 여야 모두에서 일제히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폭력 행위라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가 전해졌고요. 어제 대전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 행사 진행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역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 당국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각자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우려를 같이 전달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어제 예정된 행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정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는 부산 행사를 마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시는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일단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좀 행사 취소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좀 헬기 이송이 된 이후에 당 지도부가 또 다시 직접 전화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문 전 대통령께서 좀 많이 놀랐는데 일단 지금은 상황 수습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이 좀 당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후에 오후쯤에 문 전 대통령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메시지를 적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새 인사를 기다리던 중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너무 놀랍고 걱정스러워서 새해 손님을 맞이한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다. 또 이번 사건이 용서받지 못할 테러 행위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적으셨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배후가 도대체 뭐냐, 동기가 뭐냐 정확하게 좀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진행해보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양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민석 청년 대변인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으로 해서 모두들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피습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제 최고위원회 여러 차례 비공개로 진행하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님과 홍익표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대응 방향이나 당무 일정 이런 것들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남은 건 대표님의 쾌유를 바라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당내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의원총회, 임시 비상총회 연다라고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여가지고 뭐 어떤 종류의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일단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또 어떤 조치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네. 향후 앞으로 기자분들이나 언론 또는 SNS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구하고 앞으로 있을 당무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고 소식 이 피습 사건 얘기가 나온 이후에 발빠르게 각 당에서는 패널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들 자극적인 단어 사용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의원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자, 사건이 있은 후에 보도된 사진하고 영상을 보니까 이 피의자가 그 전에도 이 대표를 쫓아다니던 그런 동선이 좀 확인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좀 알 수 있는 부분에 제한되긴 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현재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신상 정보들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찌라시 같은 것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로 진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지급대로 믿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특수본까지 꾸려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경찰 조사에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면서 좀 더 드러나는 것들을 확실해질 때쯤 좀 언론이나 이런 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대전에서 국민의힘 쪽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분이 쇼다 뭐 이러면서 또 좀 장례가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댓글로 자작극 또는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네 이런 좀 낭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당에서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또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는 악플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논의된 게 없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쾌유도 빌어주셨고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쾌유를 빌어주셨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하자면 그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신년인사였나요? 거기서 나왔던 쇼다 이런 외침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자제시켜 주시고 이재명 대표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지금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사람 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총각을 다퉜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좀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네티즌 분들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쾌유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런 낭설이나 허위 사실 같은 것들은 더 이상 퍼뜨려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비 후보들도 모두 일단 일정을 멈추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활동을 좀 다 멈추고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된 거죠? 네, 대표께서 쓰러지셨으니까요. 당연히 그거는 예비 후보님들께서도 되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언론에도 알려졌듯이 활동을 일체 금하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공문을 통해서 일단 진행해야 되는 건 진행을 하되 차분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무총장님 명의로 공문이 발송이 됐을 겁니다. 네.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당무는 차질 없이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비 후보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대로 쭉 하던 일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는 게 대표께서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민석 대변인과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포닌의 효능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면역력 증가, 콜레스테롤 저하 등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을 이용해서 이 함량, 사포닌 함량의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홀로 걸어서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헛소리에 대해서는 빠르게 팩트로 대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어제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주요 속보들도 쏟아졌고 외신들도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테러를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본인이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살인 미수로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혐오 또는 정치적인 극단적 대립, 이게 어떤 자양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나 아니면 여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악마하고 또는 어제 그 신년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신년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념 패거리 카르텔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대통령으로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난무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계속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공격이나 야당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더 키우는 자양분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저는 이런 대결 구도, 이런 그 지금의 여당의 야당을 향한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일까지 만들어낸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서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카르텔이니 아니면 패거리니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이다. 그리고 카르텔이니 뭐니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런 상황을 좀 정확히 잘 모르고 부안해동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 말이 맞나 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러면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는데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CNN, 영국 가디언, 그리고 BBC, 니온게이자 신문 영문판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피습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끔찍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진짜 창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네. 차기 대선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적 테러가 일어났다. 그것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외국의 시선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이런 후진적인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기사들이 많았고 범죄율이 낮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력 정치인에서 테러가 벌건대낮 일어났으니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뭐 공권력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은호님께서 본질은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가스레이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보도를 보니까 사실 그 장면에 대한 영상이 저는 좀 되게 섬뜩했었습니다. 물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촬영한 것이 유튜버 채널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내보내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 시청자들의 상황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 있는 장면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설명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 종사자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이거는 네. 자기들이 만든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범죄행위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불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뭐 이렇게 혈흔이 막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앵커의 제가 그걸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사의 앵커의 멘트를 보세요. 네.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영상이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보도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모자이크 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하면서 왜 그걸 보여주냐고요. 아니 이 장면을 안 보여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테러를 당했고 테러를 당해서 어느 부위가 지금 상처를 입었고 지금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되죠. 이걸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내보내요?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뭐 유혈이 낭자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보여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방송국들이 가이드라인 만들고 기자협회나 이런 데도 가이드라인 다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린대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줘요. 아니 그 당시에 그 끔찍한 장면을 반드시 봐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대체 방송국에서는 무슨 이유와 어떤 연유에서 이걸 반드시 보여줘야 되냐고요.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안 보여주면 되잖아. 아니 그걸 왜 당장 보여줘야 되는 거죠 대체? 네. 저는 이런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 그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걸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이 만드는 가이드라인,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위반된다는 걸 알면서도 핑계를 대면서 그걸 계속 보여줬다. 이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고요. 네. 앵커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보도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약한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영상들이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일단 우선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난 뒤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조금씩 정리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먼저 보도를 해준 다음에 모자이크 처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걸 예를 들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게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네.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습에 들어간 거고 그 얘기만 전달하면 돼요. 그걸 반드시 그렇게 급박하게 그렇게 끔찍한 장면이 보여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입니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보여주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걸 핑계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쨌든 김대호님께서 선정성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장면을 여과 없이 보내드리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제 고회의까지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대표의 쾌유를 빚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대표라든가 뭐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어제 피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일단은 좀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강도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정치 일정들이 많은 부분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당장 그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렇죠. 대통령이 신년 뭐 인사회를 한대요. 네. 이제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정의당도 참석을 안 하기로 왜냐하면 했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킨 예, 예. 이후에 대통령실에서의 그 거부권 행사 논란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이낙연 신당이나 뭐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분들 비명계들도 당분간은 목소리를 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본인들한테 돌아올 엄청난 비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얘기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 되면 아마 그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잠시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없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전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칠 거냐, 여야에 누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적인 일정들은 많은 부분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오늘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공천 과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표가 저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될 것 같고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또 누가 그러면 당분간 대행체제로 갈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네. 원내대표도 있고 또 이제 최고위원회도 있으니까 조율이 잘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 정치 일정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의 보도, 뭐 관행 혹은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도 역시 유체이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마치 본인들은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한쪽 옆에 서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 언론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성균 씨 사망에 관련된 맞아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 10월부터 석 달간 이성균 씨에 대해서 나온 기사만 3,000건이 넘습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나왔었을 때는요, 정말 미친 듯이 보도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슨 짜장면을 먹었네부터 진짜 시작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범죄 혐의가 나오기도 전에 정말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난도질을 했었단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번에 이성균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방심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도 하겠지만요. 정치적인 심의를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심의를 하세요, 제발. 그렇죠. 아니, 방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잘못된 언론 관행들, 행태들, 이거 심의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방심위가 있는 건데 정치적인 것만 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한 거 가지고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그거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심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심의하겠다고 나중에 얘기하던데 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방심위의 원래 목적은요. 정치 심의는 최소화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도 가하고 벌점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이 방심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언론과 수사 당국의 밀월 관계예요. 저는 이성균 씨에 대해서 이게 마약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공개가 되고 이성균 씨 이름이 공개가 돼서 공개 소환을 3번이나 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소환이 되는 순간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됐고 음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3번이나 불러서 공개적으로 소환을 해요. 그러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경찰서가 조사받고 죄송합니다. 성실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순간 그 사람을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균 씨 변호인 측에서 마지막 소환 조사할 때는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들어줬어요. 네. 아니 범죄 혐의가 확인도 안 됐고 이 사람에서 양성이 나온 게 한 건도 없는데 그걸 계속 공개적으로 하면서 망신 주기를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스톱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광고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드라마도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 당국도 만약에 음성이 계속 나오면 이걸 무혐의 처리하든 혐의 없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적인 통화라든지 사적인 내용의 면밀한 거, 실제적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걸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맞습니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KBS 이슈 관련 보도가 석 달간 2,872건에 달한다. 특히 KBS는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언론이 이씨의 사생활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대화가 나왔는데 이게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KBS뿐만 아니라 JTBC에서도 경찰 진술 내용 보도했고요. TV조선에서는 유서 내용을 아주 그냥 보도를 했고 또 이 마약을 어떻게 흡입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입니까? 당연하죠. 시청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청률이고 시청률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슈를 이용하거나 뉴스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언론의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클릭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보는 사람들 또 유튜브로 내보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구독을 하고 예를 들면 광고도 붙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네. 오로지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자꾸 내보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내보내거나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왜 나와야 되는 거죠, 보도가?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본질이 되는 부분,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사적인 대화까지 사건과 연관도 없는데 그걸 보도해요? 그거는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표현의 자유, 취재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의 취재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씁니까? 저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성균 씨 사생활을 파헤치고 또는 유서 내용을 보도해요. 유서 내용을 왜 보도하는 겁니까 대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네. 자, 이성균 씨 사망 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 언론들이 자살 보도 권고까지 어기면서 장례식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극적인 보도만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CNN에서는 이씨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경찰 수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협박
특범들의 그냥 말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에 이성균 씨가 매우 화가 많이 났더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고 무슨 마담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니 그렇지. 그 집을 지나들었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명을 조리돌림하고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류희린 방송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이죠. 예.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심위와 여당에서는 고발한 사람들 혹은 내지는 이 진정내고 이 방심위에 민원 낸 사람들의 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언론노조에서는 그런 지금 관행이나 이런 것들 류희린 방심위원장이 자기 지인들을 이용해서 민원을 사주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내부 고발자만 색출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게 논란이 됐던 게 MBC에서 뭘 보도했습니까?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가족, 뭐 친지,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제기된 민원을 가지고서 심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심의 올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래가지고 심의를 해요.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네.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이걸 제보를 했어요. 그럼 공익제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발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뭐랄까,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접근이나 반성은 없고 없어요. 그런 말을 왜 공개적으로 떠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그런 사람을 처벌하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내가 공익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보호를 못 받고 만약에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해. 그럼 누가 내부의 비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 해요. 그 전에 그렇게, 자, 보세요. 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 있죠? 네. 김태우. 네. 이분은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익제보자래요. 계속. 법원의 판결은요. 그 사람의 공익제보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했지. 네. 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사면까지 시켜가지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를 시켰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게는 공익제보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린 사람들을 뭐 소위 사주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확인된 건 아니에요.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그걸 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것도 본인이 심의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외부에 밝혀가지고 문제화하고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공익제보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동이고요. 어느 누구도 그럼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익제보 제도를 완전히 횡행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공익제보를 없애려는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이 벗어났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네. 권익위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자, 류혜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나 단독으로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이제 부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짓 해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용한 게 뭐냐면 방심위 기본규칙 7조 1항이에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방심위는요. 민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인지, 모니터링, 언론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 등을 통해서도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 자체는 심의와 최종 의결은 필요 조건은 아닌 셈이에요. 그러면은 류혜린 위원장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만약에 이걸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것도 심의합시다. 네.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제안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걸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는 자는타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 부의권이 있으면 그냥 단독으로 부의하면 하면 되죠. 되죠. 그렇죠. 근데 왜 민원을 동원하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럼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돼.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네. 본인이 이렇게 하면 비판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위원장이 이거 좀 문제 있어 심의합시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방심위원장이 정치권의 압박을 받았구나. 아니면 여당의 어떤 그 친화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냥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단독으로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문제를 삼게 만들고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의 책임을 면하면서도 마치 자연스럽게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네, 일단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내가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민원을 그렇죠. 제기해달라고 본인은 요청한 적은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 네. 이런 주장하고 확인된 있습니다. 것도 없고요. 네. 그러나 누가 봐도 이상한 건 분명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잠시 전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게 뭐 가격의 고화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마음,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통몰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베프해적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일정 중에 흉기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테러 아닌가. 왜냐면 본인이 살인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틀즈의 존 레논을 공격한 데이비드 셰프먼 사건 이후에 FBI에서는 이런 류의 범죄를 에로토매니아 범죄로 이제 분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셀럽이든 아니 유명인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한 살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재명이다라고 써여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신의 어떤 애정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거는 정당의 당적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 망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이재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재명은 가짜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을 죽인 체프먼도 얼마나 그 존 레논을 좋아했는지 막 그 미치광이처럼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존 레논이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 존 레논은 가짜라고 생각해서 저 가짜 죽이면은 진짜 존 레논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정신병적인 거 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애정망상이라고 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FA에서 별도로 분류한 애정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애정이라는 게 집착 애정인데 네. 그래서 별도로 분류한 이유가 저런 류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상원의원, 하의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많이 되면서 특히 또 그 뒤에 이제 여러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 공격되면서 별도로 분류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이게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미치광이처럼 좋아해서 그래서 애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사건은 정확히 그거고 차이가 있는 건 그겁니다. 송영길 사건과 이 박근혜 사건이나 김기종 사건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있죠. 각각의 도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뾰족한 걸로 직접 들어오는 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베는 거는 살인의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사건의 그 지충호도 살인죄가 아닌 걸로 처벌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리포트 사건은 다르죠. 리포트 사건은 살인 관련된 걸로 처벌받았고 송영길 사건은 아시다시피 네. 이 상해로 됐죠. 그러니까 각각의 도구와 행동에 따라서 실제로는 법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셀럽이라던가 아이돌이라던가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 집착 이런 것들이 뭐 애정이든 증오든 뭐라고 부르던 예, 뭐라고 부르던 간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예. 그런 감정이나 이런 지향성 예.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사람이 사용한 흉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찔렀다는 이렇게 거는 해서. 사실은 정말 죽었으면 죽이려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죽을 예. 수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예. 뇌동맥으로 들어가면 즉사고요. 정맥이라니까 그래도 이제 이 그나마 좀 정도인데 나은 거죠. 심장으로 내려가는 예, 피라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동맥이냐 경정맥이냐 이게 정확히 무슨 차이냐 물어보는데 동맥은 이제 뇌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정맥은 이제 내려온 심장 거죠.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혈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혈전은 그 즉시에 지혈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럼 피덩어리가 거기서 굳었어요. 그러니까 지혈을 하게 되면 핏덩어리. 피가 예.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굳죠. 거기서. 근데 네. 굳는 게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뇌로. 혈전이 돌아다니는 예, 거죠. 그렇죠. 혈관을. 혈전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뇌로 들어가면 이게 막히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반신불수라든가 이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댓글들을 보게 되면 뭐 자작극이네 뭐가 위험하냐 1cm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막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그런 정신 나간 달리는데 인간들 말을 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쪽에 있는 혈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맥이라 위험했을 것 하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정말 위험한 거죠. 거죠. 근데 예. 막 부산에서 안 받고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 간 거부터가 뭐 이 사람이 심각하지 않은데 쇼하는 거다 이런 아닙니다.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경정맥이나 특히 동맥이나 이쪽에 관련된 거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바이패스 시킨 다음에 기계로 이제 이걸 꼬매거나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로봇으로 그러니까 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여기에는 머리에 혈관이 통해야 되는 상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의료진의 판단이고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위치는 그 그러니까 수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간병.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돌봐드려야 됩니다. 네. 이 위치는. 아하. 그래서 이제 가족 근처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이 본인 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전공의협회 뭐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저도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네. 기본적인 판단은 의료진의 판단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죠. 의사들이 지금 판단해서 그럼요. 보낸 예, 거죠. 예. 예. 판단해서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의료진과 가족과 예후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수술 자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 판단, 수술진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의료진이 그렇죠. 판단을 했다면 그 전문적인 판단이나 소견을 믿는 것이 맞는 그렇죠. 것이고. 전혀 모르는 의사랍시고 와서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그렇죠. 건 그건 의사의 자질이 없죠. 그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했고 예, 그렇죠. 위독했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게 분명한데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하려고 하고 뭔가 뭐 잘못된 일인 것처럼 자꾸 오도하는 거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때 이제 피습 당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셨다. 네. 요즘 지혈해 달라. 왜냐하면 이런 부인은요. 그 당시는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출혈이 나면 정신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식이 떨어지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피습 당한 후에 말을 할 수 있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혈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의식이 소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급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말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쇼다니는 건 아이고 뭐 기본도 않는 사람들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제 사실은 혈흔이 상당히 많이 묻었고 오늘도 현장에 그 이재명 대표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들이 계속 곳곳에 남아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출혈량도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출혈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 옷으로 배갖고 많이 네, 여기 나왔어요. 옷깃이 다 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예.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예. 만약에 동맥이 그랬다면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정맥은 그렇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노랑봉지님, 경정맥 손상 대응 잘못하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요. 예. 이거는 천우신조입니다. 네. 이런 얘기 했고요. 김양옥님, 국민이 무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맨드라미님, 하늘이 도왔습니다. 천운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 어쨌든 예리한 흉기를 정확히 목을 향해 겨누어서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예. 평소 성격이 뭐 온화했다, 뭐 이런. 말수가 적었다, 성실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에러토매니아 범죄자 중에 보통 특성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외부적 성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켜보거나 네. 따라다니거나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자신의 그 생각하는 그 프로필, 상과 안 맞으면 공격성이 높아지죠. 예.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생명이 정말 목을 찔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도 있을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폭력을 당한 분이 한 1m 가까이에 악수를 앉아면 흠칫합니다. 그렇죠. 네. 본인도 모르게. 네, 흠칫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인분들이 이런 피습을 당한 이후에 한동안은 활동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 본인이 뭐 물론 이제 극복해내냐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네. 정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 피의자는? 가해자는? 가해자요. 당연히 그 제가 매니아라는 표현은 망상이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보니까 어제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동선을 쫓아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노렸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냐면 네. 작년부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계속 그 핀트를 맞춥니다. 보통 애정망상은. 그래서 여자 아이돌에 들어와서 이제 애정망상 범죄자들은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은 웃으며 돌아가는데 안 해주면은 막 울그락불락하집니다. 그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애정망상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머리에 무슨 종이로 만든 파란색 왕관 같은 거를 쓰고 뭐 200석 뭐 이재명 지지 이런 또 글귀도 같이 적어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애정망상은 관종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애정망상이라고 좀 진단하신 거예요? 예. 애정망상이기 때문에 계속 특이한 어떤 걸 해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봐주길. 그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말도 했다가 나는 국민의힘에도 가입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입을 안 했는데 나는 니들보다 더 민주당 절정 지지자야. 근데 망상이라고 하면은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도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죠? 판단에 문제가 있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오 범죄인 것 같기도 이건 증오 하고. 범죄죠. 예. 예.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좋아한다 이런 뜻보다는 그 네. 사람의 이런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증오와 뭐 좋아하는 마음이 섞여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다 같이 일컫는 범죄학 것 같아요. 용어에서는 애정이라고 하는 거를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은 애정이 관심이 있다.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맞겠죠? 제가 이걸 다른 데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네. 이게 뭐 집착망상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집착망상이라는 게 훨씬 예, 더 그게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쉽죠. 예, 예. 자,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50명 정도, 41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더 많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쨌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왜요? 기동대들은 바깥만 쌓는 거기 때문에 아, 접근하는 거에 대한 차단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네. 이제 경호 경비 수칙에 따라서 전문 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거든요. 형사들 10명이랑 기동대 40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동대는 그 바깥 외가 차단인 거고 형사들은 지켜보는 겁니다. 뭐 뭔 일이 터지면. 터지면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호 경비 인력은 그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그게 전문가들, 경호 경비 인력은 별도의 훈련을 받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 때나 대선 때인데 후보에 따라서 몇십 명씩 뭐 이게 다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건 전문 인력입니다. 여기는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100명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범인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흉기도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칼을 아주 예리하게 나를 막 갈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공인중개사, 뭐 구청 공무원 서울에서 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몇 년 전에 따고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 원룸을 위주로 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세도 좀 밀리고 은행에서도 대출 독촉과 관련된 내용집의 우편도 오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선호가 있거든요. 바뀌었죠. 말하자면 이런 범죄자들은 여기에 집중하니까 자신의 본업에 집중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 공공에 빠졌다. 예, 예. 이런 그게 얘기예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5, 6개월 월세가 밀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작년 따라낼 때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냐? 중요한 건 그 이전에와 그때 비교를 해야죠. 그죠? 그 비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남들하고 부딪힐 일 없는 온화한 성격이고 말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사도 잘 안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보통 우리가 묻지마 범죄자 혹은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특성 아닙니까? 별로 인사 까딱하고 아무 얘기 없고 뭐 그냥 웃고 다니고 아니면 뭐 표정 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 치고 그게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비슷하죠. 예. 근데 이런 얘기해요. 전 직원이라고 이 사람 김 씨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전 직원 C 씨가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면 용돈도 쥐어주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관련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 관련 얘기 전혀 안 하죠. 원래 제가 아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자, 이 사람 왜 계획적인 범죄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동선을 따라다니는 거 보면 계획적인 범죄가 맞고 도구를 구입한 것도 계획적인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살인의 의도였느냐 상해의 의도였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이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는 맞죠. 네. 근데 그걸 적용하는 데가 이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계획이냐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저지를 때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모르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보통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이니까요. 드러내고 떠벌리는 이거 내가 오늘 뭐 누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일기 쓰고 혼자 해서 오늘은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네. 사실은 웃은 게 아니죠. 자기를 보고 웃은 게 아니죠. 그런 형태의 자기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지 않죠. 혹시 배후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사람을 이전에는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죠. 그 옛날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로운 늑대기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회어인데, 그러니까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고 있다고 하면 보통은 사이버상에 있을 겁니다. 사이버상에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렌식이 필요하죠. 포렌식 했을 겁니다. 핸드폰 예. 포렌식 이런 거. 핸드폰이나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 특정한 포털에서 같이 공유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 피의자 이 김 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예, 박근혜 피습 단계 10년이었고 리포트 대사도 뭐 비슷한 그 정도 됐죠. 예.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글쎄, 그 정치평론가들이 말씀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애정망상에 있는 범죄자들은 주변의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올랐으면은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최진명 교수 말씀하셨겠지만은 하신 부분과 같지만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가 난무할 때 편승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에 네. 이 탓하고 혐오, 남 탓하고 혐오하고, 혐오하고 그러면 자기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올라타게 되죠. 지금 뭐 CNN이라든가 영국 가디언이라든가 뭐 일본 니혼게이자 등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외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도하는 내용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양극단화되다 보니까 서로 증오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치평론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이 그런 형태에 편승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갖고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증오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적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대통령이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사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이런 사람들한테 취약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들한테 영향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문제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는 모방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모방 범죄 이 사람을 모방해요? 예, 형태가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형태로 그 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세 현장 쫓아다니면서 뭐 비슷한 형태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도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후보자들이 뭐 예비 경선 포함해서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들도 사실은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경호 경비를 좀 앞당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접 경호죠. 사실은 1m 안쪽에 접근하는 쪽에서는 품 안에 손 이런 거 다 확인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때 바로 쳐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지금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더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 경비 인력에 대한 거를 아니면은 주요 정당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경호 비용을 뭐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문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안 쓰는 게 문제죠. 네. 지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에 문을 몽땅 다 열어놓고 살고 뭐 칼 같은 경우도 집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집에 칼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안 해 드세요? 가위 있죠, 가위. 가위는 괜찮아요? 가위는 써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칼은 찌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집에 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 상당히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놀랬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은 유세 현장이나 이럴 때 막아주세요. 어떻게 우리 막아요, 시민들이. 본인?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라고 뭐 꺼내려고 할 때 이렇게 조금만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쳐주면 삐끗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나도 다치면 어떡해요? 아니, 그냥 조금만 쳐주면 된다니까요. 그럼 목적하는 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폭력이 발생할 징조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이런 유명한 분들은 1선, 2선, 3선 다 되겠지만은 네. 보통의 이런 국회의원 출마자 분들한테도 이런 테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사회 공동체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막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참, 이 끔찍한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사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 사람이 솔직히 정신적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사회가 점점 무서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10-7613-3303으로 연락하셔도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으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친이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니까 오늘 좀 또 하루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김필성 조상업변에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더 깊이 있는 분석 가능한 뉴스인사 프라임 많이들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뵙겠습니다.